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자택은 제외됐지만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압수수색 장소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가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를 소개했다는 조 후보자 오촌 조카, 또 펀드 운용회사 대표 등인데 이 때문에 어제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에 전격 들어가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오늘 한국이 배제됩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또 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과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비난했던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파업 등 분규 없이 임단협에 합의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이 되고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자택은 제외됐지만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압수수색 장소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조 후보자 가족들을 소환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 먼저 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등 대학 입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원과 의전원에서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와 고려대, 서울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 인턴을 했던 단국대 공주대 연구실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재단, 이들 가족이 74억여 원을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만 30여 곳, 수사팀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와 뇌물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과 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부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등을 맡았던 부서입니다. 검찰은 그만큼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렵고 빠른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자택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조국 후보자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 등은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출근하던 조국 후보자는 어제 오후 2시가 지나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역시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에 대해 친인척이 알려와 비로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던 조 후보자는 오후 2시가 지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늦게 출근한 이유를 몸살 기운 때문이라고 밝힌 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줄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를 소개했다고 알려진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펀드 운용회사의 대표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출국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74억여 원의 투자를 약정한 펀드의 운용사입니다. 조 후보자는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의 대표 이모 씨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와 이 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약정 내용과 코링크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이 최근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을 더 끌 경우 증거 수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촌 조카 조 씨가 펀드의 실체와 운용사의 실소 유지에 대한 키를 준 인물로 보고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오늘 한국이 배제됩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改正はあくまで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などを踏まえ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서 자신들의 수출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WTO 수산물 분쟁 패소로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선 일찌감치 준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는 경제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또 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이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감추려는 일본을 비판할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어제 독일의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 협정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히 끝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비판은
한국 등 침략 전쟁의 피해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인하려는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받는 당사자인 아베 정권의 관료가 한국을 향해 오히려 같은 표현으로 적반하장식의 막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철도를 언급하면서 협상 무대로 돌아오라는 공개적인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을 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맹비난을 했었던 제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은 미 제향군인의 연설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도전의 사례로 이란과 중국, 북한을 차례로 언급하면서입니다. We called out China's bad behavior on trade and on national security. We recognized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날을 세운 지 나흘 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엔 제재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북돋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이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미 협상 재개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이사국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파업 없이 합의가 이뤄진 건 현대차에서 8년 만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 울산 공장 본관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파업 등 분쟁 없이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2013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불거진 문제도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임금을 4만 원 올리고 150%의 성과급과 함께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좀처럼 합의되지 않았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2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경력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 결정을 2번 미뤘습니다. 경제 위기 속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최근 한일 경제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도 공감대 형성의 배경이 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부품과 소재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립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하는 정부의 기준이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 그간 이어졌었죠. 특별법 개정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강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후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관과 언론 노비,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이 없이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엔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와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또 군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와 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조치. 일본이 예정을 한 대로 오늘부터 강행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역시 국제회의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죠? 네, 그렇습니다. 무기 거래 조약 ATT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재 시간으로 27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 또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함을 꼬집은 것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특히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인 수출 통제 규범을 악용한 나쁜 예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어제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 등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현장에는 노 아베, 대화로 해결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을 그만둬라 등의 문구를 담은 선전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또 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 징후에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상업용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삼팔로스는 2017년부터 올해 사이에 핵물질 관련 폐기물 누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산공장 부근 예성강에 인접한 웅덩이에 폐기물 찌꺼기가 축적된 모습이 담긴 지난 3월 위성 사진이 포착됐다며 이는 공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평산 공장이 운영돼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폐기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밖에 아침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올해 상반기 모금한 후원금이 총 112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3,700만 원꼴입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인별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야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날입니다. 이로써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지수 또 금액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량지수는 3개월 연속, 금액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전달인 6월보다 낙폭은 줄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가능성이 높은 2만 9천여 곳을 선정해서 사전 지도를 하고 기동반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집단 체불이 있게 되면 출동을 해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들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준치를 넘은 세균이 나온 제품도 있는 등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길이 25cm, 직경 10cm 크기의 불발탄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녹이 쓴 상태였는데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불발탄이 발견된 장소는 과거 군부대 무기고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으로 적발이 됐는데 음주가 아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가 신고를 했는데 집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과로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에서 시작되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일본 고교 야구 대표단도 오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일장기가 새겨진 셔츠를 입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첫 수상과 동시에 2관왕을 했습니다. 베스트 그룹과 베스트 K-팝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운행이 되지 못했던 인천의 월미 바다 열차가 10년 만에 개통이 됩니다. 오는 10월 8일 정식 개통이 되는데요. 인천시는 안전성 부분을 집중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정대로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고 일본의 우리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확대 관계 장관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를 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법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뇌물 혐의에 대한 김 의원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김 의원은 출석은 하지 않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의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고 징역 30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지금은 남부지방 곳곳에 비교적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비는 대체로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제주는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 내일까지 15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가 28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30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름이 갈 듯 말 듯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기온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는 일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수 승리가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법을 어기고 원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도 같은 이유로 내일 경찰에 나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자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각각 오늘과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혐의는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후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마포구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와 카지노 측으로부터 받은 도박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엔 YG 해외 법인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YG 소속 연예인들의 미국 현지 공연 등을 담당하던 YG 엔터테인먼트 USA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2명뿐이고 매출보다 손실액이 많아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회사 돈이 도박 자금으로 빠져나간 건 아닌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양 전 대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시 대청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 인근에서 40대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 트럭이 앞서가던 또 다른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울 방향 통행이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사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강기로 돌진해 추락한 70대 A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승강기 출입문을 부수고 약 8.5m 아래로 추락한 A씨는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출입문이 한 차례 충돌해 부서진 것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승강기 문은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동 휠체어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 기계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동 휠체어에 대한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포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놀라게 해줄 테니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씨는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하나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의 중요한 방식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고려해 다양성을 살린다는 목표로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 2주 동안의 인턴을 거쳐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 대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문제가 딸 문제 가지고 이제 불거진 것이 첫 번째, 대학 연구소에서 인턴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 고등학생이 2주 인턴한 거 가지고 학술지에 등재될 정도의 논문을 쓰고 거기에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합당한 거냐. 이런 식의 부모의 네트워크나 영향력, 정보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황제 스펙 가지고 명문대 고려대에 입학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정당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요약되면 이제 문제 제기일 텐데요. 충분히 이제 국민적으로는 분노할 만한 것이죠. 네. 대학 교수하고 논문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고려대는 명함도 못 내밀었던 많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분노가 치미는 건 당연할 거고요. 의학 연구자이나 일반 연구자들이 학술지 논문 등재하려고 애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쾌하게 짝이 없는 아마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탈감, 분노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분노하고 국민적인 허탈감은 당연한 거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학을 부정이나 비리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 전형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전형은 세계 이제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형 자체가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 활동들의 부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거고요.
논문을 만약에 후보자의 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이제 허위 자료가 될 테니까 불법이 되겠죠. 네. 그때는 입학 취소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논문 작성에 참여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제1저자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대학에서는 그거로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그 전형에 이 친구 합격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국민적으로 분노할 만한 사태의 전형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라고 이게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이나 비리, 불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제도가 유지가 네. 되는 거죠. 12년 동안 서울대, 연대, 고대에 조국 후보자 딸하고 유사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숫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시 2010학년도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었잖아요. 네. 이 전형에 따라서 입시가 진행이 됐었고 그와 관련돼서 뭐 불법이나 부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입시들이 학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리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경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사태 보십니까? 네,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수시 학종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 차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학 입시 제도에서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또 효과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셨을 때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현 대표께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완전 폐지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다. 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남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조 후보자 딸의 문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었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 그것의 후속인 학생부 종합 전형.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서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서류의 내용 중에는 활동 기록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활동을 어떤 활동 기록을 담을 수 있느냐가 부모의 지위, 부모의 직업, 부모의 네트워크, 경제력, 정보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기득권층, 특권층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평가를 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왜 뽑혔는지가 공개되지 않고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네. 붙은 학생도 내가 왜 붙었는지, 떨어진 학생도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전형이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인데 이런 식의 전형에 이런 전형을 활용한 한 예가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인 것이고요. 그 딸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전형이 지금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다수를 뽑는 전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돌아가서 그 서류가 중심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우리 사회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걸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위나 네트워크 정보력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전형의 방식이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이상 이게 진행이 그러니까 입학 전형부터 사정부터 시작하면 10년 이상 되어 왔고요. 워낙 뭐 이게 훌륭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당장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는 드러내면은 분노할 만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납득할 만한 그런 프로세스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원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노출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 현장을 수능 중심의 이 문제풀이 위주 교육에서 많이 변화를 시켰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보완돼야 될 점은 뭐냐면 학생들의 이제 성장 과정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12년간 네. 초중고 12년간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항상 이의 제기 절차가 있었고 또 이제 찾아가면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답안지와 뭐 어디서 감점되는지 세부적인 걸 다 확인을 하고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수능 시험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을 경우에 이의 제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네.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대학도 좀 전향적으로 학생들이 이의 제기 절차를 좀 받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능 시험을 보면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토를 한 뒤에 답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시 입시 제도에서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는 이 비난을 또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입시에 반영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러면 수능으로 갔을 때는 반영이 안 되느냐. 네. 오히려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수능 시스템으로 갔을 때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점수에 더 깊숙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라든지 농어촌 지역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고려할 때 학종이 갖는 패단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같이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가 학종을 포기하고 수능 중심으로 간다 하는 것도 역시 공교육의 건강성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뭐 당장 폐지한다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의 그 케이스들을 종합을 하면 뭐 3,000가지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컨설팅, 입시 컨설팅 업체라든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수능으로 돌아가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직도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지금 정경호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측면도 많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선 비용 얘기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이 확대가 돼 왔죠.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서부터 시작하면 그 비중은 이제 계속 높아져 온 셈인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그러면 사교육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교육비는 경감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10년 동안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학생 1인당 참여를 고려한 사교육비는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학종의 비중이 넓혀진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 정보에 가깝다. 거짓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지위 획득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60년, 70년의 역사 그걸 확인해 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반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대입 제도를 어떤 형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입시 컨설팅이 생기던 그러니까 수능 사교육비가 생기던 내신 사교육비가 증가하던 이 자체를 줄이기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을 갖다 창출하는 것인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새로운 형태의 학종이 만든 사교육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짜리부터
1인당 30만 원짜리. 1인당 1,000만 원짜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사교육으로 계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수능 사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EBS의 방송 강좌가 열려 있고요. 수많은 소위 학원가의 스타 강사들 강의 갔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고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걸 모두 강의하시고 학교 선생님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중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자체도 계층별로 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네. 여기서도 계층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원 선생님, 네. 정교조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교육 축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역행한다. 물론 뭐 사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냐 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교육비 문제를 이제 기준으로 네. 보면 뭐 수능이건 학종이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간다 하더라도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보는 학생들의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에서는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또 강남과 뭐 서초 송파 이런 지역에서는 쪽집게 과외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또 고가의 수능 준비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그 영향은 학종이건 수시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새롭게 저희가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시 제도에서는 최소한 수능을 배제시키자. 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재학생들에게 열어주고, 그러니까 정시 수능이라는 것은 졸업생 이상,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뭐 N수생들 졸업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시험 틀로만 바꿔준다 해도 학교 현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 수능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학교 생활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도 진학할 수 있고 또 교과 위에 비교과 활동을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이라는 이 정시 시스템은 졸업생들, 재수생과 그 이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좀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서울의 좋은 대학들을 가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요. 네. 선생님 하나고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고에 서울대 입학생이 몇 명인가요? 매년 뭐 한 4, 50명 정도 50명이 넘죠. 네. 작년에 51명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고 학생 4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200명 조금 넘는 게 고3이니까요. 근데 하나고는 그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발권이라는 것은 학생을 먼저 우선 선발해서 가장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교 1등한 학생들을 200명을 모았는데 50명밖에 서울대 못 보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고에 우수 학생들이 갔을 거다 뭐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기고등학교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재가 모였다 그렇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데 하나고에서는 51명이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4명 중에 1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세대, 고려대까지 합치면 하나고 학생의 대부분은 소위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고 서울대 51명 합격자 중에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 몇 명인가요? 수능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소수입니다. 2명입니다. 네. 49명이 수시로 갑니다.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고가 50명 이상을 보내는데 늘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정경원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내부 고발자로 문제제기 하신 적도 있죠. 하나고 학생들의 백그라운드가 고발됐던 학생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여기에 사회통합전형으로 들어온 40명을 제외한 160명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특권층, 기득권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아이들이 가 있고 이 아이들이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49명씩, 96%가 수시로 들어가니까요. 일반고에서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0.4명입니다. 네. 하나고는 120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냐? 국민들이 이걸 깠을 때 하나고에는 정말 뛰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거다. 하나고에서 들어간 49명 아이들을 갖다가 서류를 다 까놓고 이 서류에
조국 씨의 그 딸처럼 부모의 영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서류는 난 전혀 없다.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럴 만한 학생들이 대체 몇 명이 되겠냐. 여기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 제가 수능을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수능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교 활동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34시간 주당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28시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업을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28시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게 수능 과목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부가 수능하고 무관하다면 대체 선생님들은 뭘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면 네. 그 말씀만 결론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좀 학교 해주십시오. 공부 자체가 그게 수능 공부가 되는 게 맞다. 이것하고 수능하고 따로 가고 있다는 착각의 소리 좀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경원 선생님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게 이제 하나고라는 특정한 학교를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200명 중에 하나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를 20%죠. 매년 선발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들어가는 트랙이 그 기회균형 전형으로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합격자 인원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특권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학생들도 20%의 비율로 진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의 포커스는 특정한 그렇게 학교가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배제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의 오지선다형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방식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주관식이나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수능이 변모가 된다면 수능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능 시스템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제집풀이 위주의 이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는데 혹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이 갖고 있는 패단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도 일정 부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장단점까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짧게 한 20초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정시 모집의 비율이 20% 초반대잖아요. 뭐 23% 정도가 되는데 2021년에는 이걸 30%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 비율 문제가 아니라요. 네. 대학의 비리 문제를 드러내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조국 후보자 사태가 벌어진 게 저는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려면 좋은 역할로 귀결되려면 조국 후보자 딸 한 사람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뽑은 수많은 학생들 정말 제대로 뽑았냐를 드러내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걸 전수감사를 해서 드러내면 교육부가 몇 프로가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비리가 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하는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몇 프로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모집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짧게 말씀. 그렇게 비리를 갖다가 막는 제도로 유도한다면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능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정경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작년 이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능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 갖고 있는 패단은 분명한데 그리고 수능을 강조할 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가장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느냐 하는 점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이 서울 중심의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에 의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소리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우려가 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능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20% 초반대인 수능 정시 모집의 비중을 30%로 올릴 것이
것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다 끝낼 수 없을 만한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그리고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은 줬지만 얼마나 몇 번을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주에는 이 별장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김 전 차관의 법정에 나왔는데 성접대를 하고 금품을 줬는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언 내용에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의 수첩에 학위형 골프 등 김 전 차관과 만난 기록 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만난 날 적힌 내용과 돈을 은행에서 찾게 배경 등도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면서도 액수나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횟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윤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검찰의 과학수사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걸로 알려진 별장 동영상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를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에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당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측은 합의금 협박이 있었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23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술이 시작됐는데 밤 10시쯤 갑자기 A씨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멈추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에 이르렀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처참했어요. 완전히 피범벅에 그 붕대를 감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튜브를 꽂고 있었는데 이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뒤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살더라도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뇌사 상태, 식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살 작딸인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았고 열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A씨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수술 기록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심정지가 오기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고소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이 성형외과는 지난해에도 수술을 받던 20대가 심정지로 숨진 그 병원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보도가 나가고 병원 측이 CCTV를 없앴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JTBC가 보도한 수술실의 CCTV 영상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이곳에서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의 합의금 6억 원을 전달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심정지로 뇌손상에 이른 A씨도 바로 이 병원에서 안면 윤곽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뒤 법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성형외과는 CCTV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방송 나온 거 저희 돈 때문에 뭐 CCTV도 다 없어간 건데요.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이렇게 또 부분만 편집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속상해서 지금 없앤 거거든요.
현행법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나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유지돼 언제든 병원을 다시 열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A씨를 수술했던 의사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진료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자택은 제외됐지만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압수수색 장소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 조 후보자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도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오늘 한국이 배제됩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또 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앞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맹비난했었던 제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파업 등 분규 없이 임단협에 합의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7월에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지수는 3개월 연속, 금액 지수는 8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보다 두 지표 모두 낙폭은 줄었습니다. 7월 초에 나온 일본 경제 조치에 따른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내일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같은 혐의로 출석합니다. 정확한 판돈의 규모와 자금 마련을 위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홍콩 경찰이 칼과 총에도 끄떡없는 진압복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에 발단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래저래 홍콩 시위가 더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손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중국 본토 업체에 진압복 500벌을 주문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3개 경찰서에 나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벌당 우리 돈 약 77만 원인 이 옷은 칼은 물론 총알까지 막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실탄을 쏜 것에 대해서 홍콩 경찰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眼見有同事受到咁大嘅生命威脅，唯有放棄警棍，選擇佢身上唯一可以使用最合適嘅武力，就係警槍。 이런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26일 청년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홍콩은 법인세가 낮고 관세가 없어 중국 수출의 경유지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격한 시위대를 제보하면 현상금으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준다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JTBC 오환입니다. 리비아 해상에서 이주민을 태운 배가 난파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주민 100여 명을 태운 배가 리비아에서 출발한 뒤 난파됐다고 UN 난민기구가 현지 시간 27일에 밝혔습니다. 적어도 4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0여 명이 구조됐는데요.
구조된 이들의 국적은 수단과 이집트, 모로코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민들이 경비대를 도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치던 용의자가 경찰차를 훔쳐서 타고 달리다 사고를 낸 건데요. 도서관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히며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민 1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14세기에 지어진 수녀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수녀원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숙사 건물 꼭대기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400제곱미터의 면적이 불탔는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도 마드리드를 홍수가 휩쓸었고 남부 말라가 지역은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마드리드에 우박을 동반한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거리는 마치 강처럼 흙탕물이 콸콸 흐르는데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지하철 곳곳이 물에 잠겨서 일부 노선이 폐쇄됐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앞으로도 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남부 말라가 지역에선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폭우까지 쏟아졌는데요. 당국이 말라가 지역에 폭풍 경보를 내린 가운데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일단 현재 비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재 제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 인근을 지나면서 시간당 10mm 이상 퍼붓고 있는데요. 반면 내륙 쪽으로는 비교적 약하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에 시간당 1mm 정도 내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네, 이번 비는 언제까지 내리게 됩니까? 네, 오늘 일단 비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에는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의 양이 정말 많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내륙에 오후 한때 최대 3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오전 중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네, 제주와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예상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비의 양 많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네. 제주에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4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양이 다소 많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선선했어요. 이제 정말 이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낮 기온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여름이 갈 듯 말 듯. 또 가을이 올 듯 말 듯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평년 기온 밑돌면서 선선했던 남부지방이 오늘은 다시 기온이 2, 3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구가 29도, 전주 27도,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기온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오늘도 역시 30도를 넘어서는 곳은 한 곳도 없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보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꼭 나오는 소식이죠. 이 차례상 차림 비용 올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19만 원가량, 대형마트에서는 23만 원가량이 든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서울시에서 조사가 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한 내용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6명에서 7명 가족의 추석 상차림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에 평균 19만 3,938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23만 6,565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년처럼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18%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0.7% 올랐고요.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6.9%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가 되는데 11월인데 그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 관련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유지되는데 그때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던 미 국무부가 이번에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국내 언론에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강도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 건에 이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언젠가는 수사를 시작할 텐데 그 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군요. 예,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만약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는 수사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혹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게 좀 전례가 될까 봐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될 수도 있고 청문회 과정 자체에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 25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여당,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배경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만약에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부분도 있죠.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 없이, 그리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 혹은 오해와 억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오히려 이 부분을 밝혀내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수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법무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에도 알리지 않았고 청와대에 기관 통보 형식으로 알렸다고 하죠.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에 이런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주요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치지 않았고, 이거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법무부에 미리 알렸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를 준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에 오히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색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도 약간 네. 의아하긴 한 게 한 30곳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어떤 것인지 혐의가 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럼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10건 가까이 되는 주요 이제 고소나 고발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섞여 네.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도 빠짐없이 거의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학교 학원 지금 무학전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학원이라든가 운동학원 있죠. 또 조국 후보자 측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 쪽 다 한 곳도 나름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혐의 사실이라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검증 차원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이른 상황입니다. 네, 당초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 2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부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네. 특수부는 아시겠지만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윤 총장 본인도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인사에서 특수부 쪽이 대폭 강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가장 핵심 인력을 투여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왜 그랬을까요? 좀 고소 고발된 걸 봐도 네. 후보자의 딸이 학교에 혹시 부정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아니면 후보자 가족 일부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부분은 사실 의혹으로도 제기된 건 없거든요. 극히 일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혐의 사실을 적시할 때 압수수색에 조국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택이라든가 조국 후보자 본인의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은 압수수색을 할기는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모펀드를 추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오촌 조카,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그리고 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외국으로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투자를 하면서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른바 블라인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알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뭐 가족 펀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있고 오촌 동생이 뭐 일부라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로 또 기재가 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조국 후보자가 알면서 그쪽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직접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의 해외 출국 사실도 수사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들 흔히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존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부정이익학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5년 동안만 자료 보존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의외로 다른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부분으로 수사가 집중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면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 조국 후보자의 후보자 본인 내지는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없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KT 계열사의 전 사장이 한 진술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홍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채용 비리의 6번째 공판에 나온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고민 끝에 KT 스포츠 단장을 불러 검토해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라도 써줘라라며 이 봉투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범죄 혐의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 KT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다음 해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우리 KT를 위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던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소식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의료사고는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네.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인데 심정지로 지금 뇌손상까지 온 상태고요. 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했고 병원 측도 또 맞고소를 했고 뭐 합의금 협박이 있었다고. 많이 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합의금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갈을 하고 있다라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합의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원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서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처럼 쌍방이 민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제주도에서 어린 네. 아이가 항생제 주사를 맞고 또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네.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의료사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 원고한테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원고라고 봐야 되고요. 환자 측이.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려면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와서 그 결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뭐 의학 지식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피고 예컨대 의사 측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병원의 그 CCTV, 뭐 수술실 CCTV. 앞서 그렇지만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발의안이 올라는 갔는데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또 의료계에서 반대해서 폐기도 그렇죠. 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CCTV가 만약에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그게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요. 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에서도 많이 반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데 말고 민간 병원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그 명분, 이유는 뭐죠? 사실은 뭐 개인 사생활이라 침해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또 부분을 의료 얘기를 하죠.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만 환자가 동의를 한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의료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운 건 의료, 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라는 게, 또 의학이라는 게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판례도 현재 의학 기술에 맞게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는 처벌받거나 책임이 없다, 의사한테.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의학 기술에 맞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는 쪽도 의사가 대한의협에서 지정하는 감정의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의사가 같은 의술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감정하는 게 또 그것에 때문에 환자 측은 좀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병원 측에서도 그 환자 측에서도 이런 의료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뭔가요? 합의를 하는 건가요? 병원 측에서 인정을 가장 하고? 좋은 거는 합의인데요. 네. 지금 이 리포트에 봤던 사건처럼 합의를 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CCTV가 지금 안 되는데 의료법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환자 측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겁니다. 진료기록부가 뭐 간호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증거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것을 빨리 또 확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네. 많기는 한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요새 의사나 의료진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이 갔을 때 또 피해를 본다고 또 녹음 같은 게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자료 쪼로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렬이 된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야 되고요. 법적인 분쟁을 가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성형외과 사고가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CCTV 영상도 맞습니다. 전해드리고 했고 이번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또 있었는데 이렇게 재발을 하는 거를 또 왜 못 막을까? 이거는 행정조치 부분이거든요. 네. 행정조치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좀 내려져야 되는데 의료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무슨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법적 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단속이나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 CCTV가 수술실에 설치가 되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저렇게 의료계에서 계속 강력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면 뭐 이건 의료사고는 해결이 계속 피해자들은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네. 법원에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어요.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의사가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라. 입증 책임을 보통 피해자에게 묻지만 그게 병원 측으로 예, 의료진 쪽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좀 완화해서 뭐 법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입증해봐라라고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연성 이론이라고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으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CCTV를 본인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의료진이.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한계는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고가 난 병원 거잖아요. 나으려고 갔는데. 네, 네.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증거 확보입니다. 음. 증거 확보고 지금 현행법상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료기록부 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 관련된 간호정보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걸 불응하게 되면 뭐 문제가 됩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그거는 요구하면 무조건 바로 줘야 받을 됩니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빨리 확보를 하면 나중에 훼손이라든지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아하.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6만 명가량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박유미입니다. 국제농구연맹 월드컵을 앞둔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농구대표팀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4기구 국제농구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앙골라에 91대 76으로 이겼습니다. 리투아니아와 1차전, 체코와 2차전에서 모두 졌던 한국은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를 따내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는 31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농구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조별 예선을 치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KBL 역대 최고령 선수인 아이라 클라크와 한 시즌을 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19-2020 시즌 외국인 선수로 클라크가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는 새 시즌에 다시 코트에 서면 만 44세로 자신의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클라크는 지난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평균 10분을 뛰고 4.8득점, 3.6 리바운드를 기록해 현대모비스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아침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에 계속해서 빗줄기가 강하고요. 남부 곳곳은 비교적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비는 대체로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제주는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오전 중 개겠고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가 28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30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름이 갈 듯 말 듯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기온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는 일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자택은 제외됐지만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압수수색 장소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경찰이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걸로 확인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펀드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정황이 나온 조 후보자 오촌 조카와 펀드 운영회사 대표가 출국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오늘 한국이 배제됩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또 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올해 임금단체 협약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 등 대내외 심각한 상황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